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동반자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이번 주에도 재밌는 소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단골손이 콜마 B&H입니다. 갈수록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콜마 B&H의 아빠와 딸이 한편, 그리고 아들이 상대방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번에 콜마의 창업자 윤동환 회장이 지주사에 대해서 이사 복귀를 시도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빠가 아들한테 물려준 콜마 홀딩스를 상대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신청을 했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 본인과 딸과 등등등 해서 무려 10명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콜마 홀딩스의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그전 페이지요. 첫 번째 페이지에 이제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아들이 31.7%를 가지고 있고, 딸과 윤동환 회장 합쳐서 16%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들 대비해서 아빠와 딸의 지분이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추천한 이사 후보자들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1번 아빠, 2, 3, 4, 뭐 다른 분이고, 5번 딸, 6, 7, 8, 9, 10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사내 이사 8명, 사외 이사 2명, 이렇게 해서 10명을 추천을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이렇게까지 많이 추천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콜마 홀딩스 지배구조를 봤더니, 지금 있는 그 등기 임원이 9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10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수의 이사를 선임을 해달라고 신청을 한 상태다. 여기서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처음 설명을 할 때 아빠가 아들한테 물려준 회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상장회사고 주주는 굉장히 많습니다. 주주들의 회사지 두 사람만의 아니 세 사람들 내지는 가족의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둘 사이에 두 패를 나눠가지고 가족이 두 패를 나눠서 막 싸우고 있고 이거 갖다가 내가 좋니 아니니 싸우고 있다는 자체가 좀 보기에 좀 그렇고요. 그리고 지분이 지금 아들이 많기 때문에 아빠가 아무리 이렇게 난리를 쳐도 이기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콜마 홀딩스는 이제 시작은 콜마 B&H로 시작을 한 거죠. 예, 콜마 B&H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콜마 B&H의 최대 주주인 콜마 홀딩스를 누가 갖고 가느냐. 이게 이제 콜마 홀딩스를 먹으면 이제 B&H도 같이 먹기 때문에 이 발단이 됐던 거고, 여기서 이제 윤동아 창업주분이 이제 윤상현 아들분에게 이제 증여했던 주식이 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윤상현 회장이 경영권을 다, 이제 홀딩스도 경영권을 다 잡고, 그렇기 때문에 홀딩스가 갖고 있는 B&H에 대해서 이제 이사선임하고 진행을 하고 있던 거고, 요게 또 이제 우리 윤여원, B&H의 대표이사이자, 원래는 홀딩스는 이제 오빠 가져가고, B&H, 홀딩스뿐만이 아니라 다 가져가고, B&H 것만 이제 그 여동생인 윤여원 내가 잘 운영하게 그냥 내비두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오빠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동환 회장의 의중을 어겼다라고 해서 돌아선 거고. 근데 여기 보시면 윤상현 회장이 31.75%, 75%, 윤여은 회장이 10.61, 윤동환 회장 5.59. 보면 TOA라고 옛 일본 콜마. 이거 대부분 이제 옛 일본 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경영진이 바뀌긴 바뀌었어도 그래도 창업주 편, 해외 법인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파악주 편이 된 거고, 돌톤 같은 볼턴 같은 부분에서는 행동주의 펀드면 현 경영진들을 좀 많이 좀 친해지는 거겠죠. 제 핵심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20%까지는 끌어올린다고 해도 그래도 한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윤동환 회장은 음, 이사 진출을 한 거죠.
네, 이사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영권 다시 가져오려면 주식을 갖고 오든가, 아니면은 우호 지분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어, 이사회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정관에 보면은 홀딩스 같은 경우는 3인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3인 이상, 보통 회사는 3인 이상 뭐 7인 이하 해가지고 상한선을 두는데, 콜마 홀딩스는 상한선을 두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옛날에 보면은 이제 고려아이언이라든지 여기 싸울 때도 이제 100명 막 이사 뭐 100명 이렇게 하겠다 막 이렇게 한 내용도 정관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콜마 홀딩스도 3인 이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경영진들이 9명, 그 9명보다 1명이라도 더 많은 10명을 선임한 거고 그 10명 선임 중에서 사회이사, 사회이사 4분의 1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뭐 20명 되면 그 중에서 5명 정도 이상은 19명이면 5명 이상은 사회이사가 돼야 되니 요 사회이사 3명이니까 우리 쪽에서 추천하는 이사가 2명 이상은 사회이사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10명 추천한 것 같고요. 이렇게 한 것 같고. 근데 이렇거나 저렇거나 어찌됐건 주주총회에서는 주식이 많은 사람이 이기게 된다. 그 주식이 많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데,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에 때 우리 이재명 시대에서 추진하고 상법 개정에서 하고 있는 게, 이 정관으로 뭐 여기서 하는 게, 그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의결권에 해가지고, 그 의결권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중복 의결권인가요? 뭐죠?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잠깐만.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콜마 홀딩스의 정관에는 집중투표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집중투표제를 하고 싶어도 1호 아닌 정관 변경이야. 특별결의사.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법이 개정되면 상법인 정관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상법에 의해서 의무로 이제 집중투표제를 의무로 적용하면 그 다음에 또 신청을 하면 그때는 되겠죠. 근데 그때 되면 그때도 주식수가 모자라 가지고 집중투표제를 한다고 해도 과반수 이상은 이제 선정하기 어렵죠. 기준이 9명이니까. 9명이니까. 그때는 이제 뭐 이사 추천을 한 30명 이렇게 하고 내 10명 추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기긴 쉽지 않다. 이기긴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어찌됐건 이게 지금 이 윤동환 회장도 알고 계신 거죠. 결론이 주식 반환 소송이 먼저 못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못 나올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 반환 소송이 빨리 나오고 먼저 나오고 자기가 이길 거였으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을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내가 그냥 바로 다 내치거나 다시 이제 추총 열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주식 반환 소송은 오래 갈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에 다른 행동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럼 다음은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한 핵심은 지금은 자사주 소각이고요. 아직 안 나온 정말 코어는 집중투표제인 거죠. 여기서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쭉 이렇게 상법을 바꿔서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을 하는 법안까지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사는 거는 뭐 무조건 바로 소각하는 걸로, 소각하는 걸 전제로 취득을 한다라는 게, 이거는 뭐 모든 안건에서 일치하는 요건이고, 이미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언제 소각할 거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잘못하면 법안 통과가 되는 즉시 유예 기간 길지 않은 상황에서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벌써부터 기업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사주를 처분을 하고 있고 소각을 하는 일이
처분을 하고 활용을 하는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컴투스와 여러 회사들은 직원들한테 나눠줍니다. 이게 직원들한테 주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기존에도 계속 그 돈으로 주고 있어도 괜찮은데, 주식으로 주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돈으로 줄 걸, 예를 들어서 이제 상반기 성과급에 대해서 현금으로 주던 거를 자사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퇴사할 때까지 팔기 힘들거든요? 당장 팔 수야 있겠지만 눈치 보이고 해가지고 퇴사할 때까지 팔기가 힘들기 때문에 회사가 원하는 대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되어 버리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름을 바꿔놓은 그런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 외에 그 EB, 교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역시도 때가 되면 자사주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법이 바뀌기 전에 미리 지금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그렇다 그러면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주식을 스왑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아니면 상호주를 가지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회사의 주가, 내 회사의 가치는 앞으로 얼마가 됐건 쭉 오를 것 같은데 상대방 회사의 가치는 안 오를 것 같거든요. 내 건 좋고 남의 건 나쁘다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다 보니까 상장회사 간의 수합은 활발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교환 사채가 많이 발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실이고 난데없이 이게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법안이 상정되고 하다 보니까 빠른 변화를 가지고 올 거고 그 빠른 변화에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잡음도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요즘 이제 상법 개정안이 화두긴 화두죠. 상법도 개정하고,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 대주주 요건, 기준도 좀 활발하고, 저번에 이제 뭐, 3천, 주가지수 3천이 넘어섰는데, 갑자기 뭐, 대주주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폭락했죠. 한 3% 정도, 3점 몇 프로 이제, 대 이재명 시대에서 최대의 폭락을 좀 기대한 거죠. 그런 것처럼, 뭐, 그 주식 시장에 관심이 많아요. 이 정권, 이번 정권이 그 주식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역대 정권들은 다 관심이 많았죠. 관심이 많았는데 직접 이거를 컨트롤하거나 그 제재를 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고 잘 안 했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적극적으로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적극적으로 어찌됐건 1,000명은 5천 만들겠다. 코스피 5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주가지수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상법 개정안이 핵심인 거죠. 상법 개정 길어진 운동장을 평탄화하고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발버둥을 법적 요건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사충실 의무 같은 것도 막 도입을 하고 3%들도 이제 막 개정할까 고민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또뭐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도 이제 소액주주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죠. 빠짐없이 얘기하는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를 아예 이번에는 그냥 법으로 주주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사주 소각하면 좋죠. 근데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코스닥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코스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법이 한번 개정되면 코스닥이든 유가증권이든 구분해서 하지 않아요. 그냥 상장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을 하지 않는 이유는 회사들이 항상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때 되면 회사 유상증자 발행을 해야 돼요. 그 발행을 하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인 거죠. 또 이게 대규모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신고서 발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뭐 증권신고서 또 발행하는 자체에 대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좀 걸리고요. 그거에 비해서 돈이 있을 때 저축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사주를. 저축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최대 주주의 지분 방어로 언제든지 이걸 사서 내 유효 지분율을 올리고 모두가 같이 올라가지만 나 이외의 소액주주들은 언제든지 자기들은 사고 팔고 사고 팔기 때문에 공격 저축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걸 사들이면서 내 지분, 유효 지분이 올라가지만 요거를 백기사한테 활용하겠다. 뭐 언제든지 돈이 필요하면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보험 성격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많이 있기 때문에 안 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으로 시행이 되면 해야죠.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이 이제 그 국힘당부는 없죠. 예, 국힘당부는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죠. 지금 국힘당부는 이런 거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제 정치적 성향은 뭐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뭐 그래요. 이 조국 그냥 뭐 거의 같은 거죠. 같은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이재명 시대의 정부에 발맞춰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 정하는 게 정하는 기간. 뭐 하여튼 뭐 2년이나 결국은 이 정도면 결국은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기존 분이 됐든 신규 취득분이 됐든 거의 이제 신규 취득은 거의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기존 취득분은 어떻게 활용할 건지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거니까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는 지금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럼 기존에 갖고 있던 회사들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저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됐든 될 것 같다라는 걸로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괜히 그 법이 통과된 다음에 부랴부랴 어차피 될 거면 부랴부랴 할 거, 막상 닥쳐서 할 거보다는 미리미리 하자. 미리미리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컴투스 VM 뭐 태광산업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컴투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자사주 지금 이런 거는 예전부터 꽤 있었어요. 직원에 대해서 주식을 주는 게 꽤 있었죠. 근데 받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데 떨어지면 좀 그래요. 그리고 경영자 입장에서 주식을 주면 이게 뭐 조금 주면은 뭐 그냥만 좀 덜한데 많이 주게 되면은 성과 보상형 스톡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톡옵션이나 자사주를 주게 되면 일 안 하고 그 주식창만 보게 되는 그런 이제 역효과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성과 보상형 대신 어차피 이걸 내가 시장에서 내다 파느니 이 직원들한테 성과금도 줘야 되고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니들이 갖고 있어라. 그리고 갖고 있으면 또 직원들은 또 이제 뭐 임원 것들은 당연히 공시가 나가서 못하는 거고 뭐 그럼에도 그냥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임원분들은 공시가 나가면서 지분 공시가 나가면서 처분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합니다. 그 최대 주주나 대표이사들에게 뭐 그런 거거나 아니면 부장급이나 차부장급 이제 물론 이제 그 성과급을 받는 직원들이 꼭 차부장만 받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직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많이 받겠죠.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럼 주식수가 많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거죠. 처분하기가. 아, 그리고 주주명부는 이제 이런 회사들은 자기 주식 뿌리면 분기마다 꼭 받습니다. 분기마다 받아가지고 어떤 놈이 던졌는지 그리고 꼭 뭐 자기 주식 받은 거에 대해서 처분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처분한 다음에 다시 6개월 내에 사게 되면 단기 매매 차익 반환 대상이 됩니다. 뭐 이렇게 교육도 꼭 시킵니다. 물론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긴 하니까요. 필요한 거긴 합니다, 법사.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누가 처분하겠냐고요. 예. 누가 처분? 그래도 돈 필요하면 다 처분하죠. 그리고 안 사면 되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야 지금 당장 회사에 뭐 좀 이거 법 바뀌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때는 많은 회사들이 주식을 처분하게 되니까 지금 나부터 먼저 처분하겠다. 그래서 뭐 어차피 돈도 필요한데 잘 됐다. 뭐 이렇게 꼭 이거 3법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고 회사마다 이제 각 개별성에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그 오비 일학이라고 그 자사주 처분에 대한 법 개정이 나올 때 이제 처분을 결정을 한 거죠. 태광산업 같은 경우도 이비 발행 금지. 꼭 이 태광산업이 자사주 처분 때문에 이비 발행 그 대상이 자사주 아닐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그냥 이비를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트러스트리한 투자회사에서 이제 금지 가처분에서 법적 공방이 격화된 거죠.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발행 못해요. 발행 못해. 끝나기 전까지 발행 못합니다. 어찌됐건 트러스트 입장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졌다. 라는 게 현실인 거죠. 어, 그래서 생각하면은
아직은 좀 대내적으로 나왔는데 자사주 제가 봤을 땐 제가 만약에 경영자라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경영자라면 상호주를 적극 활용하겠어요. 상호주로 적극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좀 도입을 하겠어요. 뭐, 물론 이제 경험칙성으로도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도 상호주를 있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상호주가 서로 네, 자회사 나한테 투자했던 내가 투자했던 자회사가 뭐 자회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10% 이상, 12% 갖고 있는 회사가 얘가 나한테 또 주식을 갖고 있고, 그러면 얘는 상호주로 이제 그 의결권이 제한이 되니까. 그 의결권이 제한이 되면 이제 자기 주식하고 똑같은 거죠. 그 대신 10몇 프로, 뭐 50% 하면은 거의 뭐 내 집에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많은 회사들이 하게 되면 또 법을 바꾸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사주라는 거는 이게 실제 그 회사 대상 자체 발행회사가 다시 발행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자사주로 정의하기 때문에 상호주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거죠. 그 부분이 좀 제가 봤을 땐 조금 좀 사람들이 좀 인지를 하게 되면 경영자분들이 좀 인지를 하게 되면 그런 걸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장사들은 상호주에 대해서도 뭐 규정에는 없는데 의결권 제한 주식에는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의결권 제한 주식에는 사업보고서나 분만기보고서에 주식의 현황에서 의결권 제한 주식에도 상호주술, 뭐 상법에 대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기재하면 물론 자사주는 자사주 양식이 따로 또 있습니다.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요거 자사주 소각은 될 것 같아요. 이제 시기의 문제고 과정의 문제고 결과의 문제고 법 내용의 문제이긴 하지만 자사주 소각은 관련 법안이 어찌됐건 법안은 통과가 될 것이다. 이재명 시대에선 통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성과급을 주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또 성과급으로 받는다고 해서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일개 이제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현금이 좋죠. 예, 현금이 좋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과급을 주게 되면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이 주식을 안 팔면 돈은 안 되는데 회사는 지급을 할 때 원천징수 급여에서도 깐단 말이에요. 짜증 나는 거죠. 받자마자 팔아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팔고 나면은 내가 회사 이제 내 회사 거래를 못 하게 되는 거죠. 6개월 동안 단기매매 차익 반환 대상이 되는 거니까. 자사주를 성과급으로 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받은 걸 팔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 판 시점부터 6개월 내에 또 사게 되면 이제 당기명 차익 반환이 되는 거니까 6개월 동안은 못하게 되는 거죠. 못한다기보다는 뭐 좀 제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압 부분은 요거는 진짜 친밀한 관계 아니고서는 또 이게 친밀한 관계에서 좀 쉽지 않죠. 자칫 오너가 같은 회사 입장에서 두 개의 상장사를 가지고 둘 다 수합한다. 이러면 이제 순환 출자, 상호 출자가 되는 거죠. 두 개 회사면 상호 출자, 세 개 회사가 넘어가면 순환 출자. 아, 자산 규모 5천억 미만이거나 그 공정거래법 대상 법인이 아닌 그룹이 아닌 경우에는 뭐 순환 출자를 하든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사주를 활용해가지고 말은 자사주가 아니라 상호 출자나 순환 출자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차피 다 내 그 경영자 입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을 여건이 되는 회사는 자사주하고 상관없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찌됐건 불확실성은 좀 높아지고요. 급진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 대응을 좀 모색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또 그 과정에서도 이제 잡음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이니까 오늘 조금 더 이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사주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이제 참 난감한 게 회사에서 IR 그리고 공시 담당자를 하게 되면 어느 한쪽만 하는 경우 별로 없고요. IR 공시 그리고 이제 기획 업무 그리고 일정 부분의 이제 법률 약간의 법 관련된 업무도 하게 되는데 전혀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또 작은 회사들은 IR 담당, 법무 담당이 없고 그냥 이것저것 혼자 다 해라.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주주분들은 더 답답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도 사회적으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거래소나 코스닥 협회, 상장사 협회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어쨌거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회사에서 투자받은 자금을 운전 자금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용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금융기관 대출이라든지 사무 발행을 한다든지 유상 신청한다든지 사채 발행할 때 이사회 결의를 하는데 그러면 주총을 열어야 되냐?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주총을 열어야 하나요? 총, 반대로 물어보면은 주총을 안 열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임시주총을 열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주총이야 뭐 열고 싶으면 여는 건데, 안건이 좀 이상하죠. 주주총회에서 모든 걸 뭐, 주주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주주총회니까 모든 걸 논의할 수 있는데, 최소한 이제 법에서는 주주총회 안건들, 보통결의하고 특별결의 안건들을 정해놓은 게 있죠. 이제 그 안건들 이외 것들은 주총은 안 열죠. 주총은 안 열죠. 그래서 이사회 결의 임시주총을 열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앞부분의 질문이 운전자금 이용, 금융기관 대출, 사모, 유상증자, 사채 발행. 요것들에 대해서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없어도 이사회 결의로만도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다. 맞는 건가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근데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죠. 가능하죠. 이게 답변 보면 주주총회가 필요한 안건지 상법에서 정하는 꼭 주주총회 꼭 주주총회에서 논의해야 된다. 보통 주주총회에서 뭐 결의사항이 보통결의, 특별결의, 뭐 특수결의 뭐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결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결의하는 뭐 총반의 주식수의 4분의 1 이상 뭐 참석 주식수의 절반 정확히 앞부분이 문제죠. 이제 참석 주식수의 과반수 이상이면서 총 발행 주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결의하는 것을 보통결의라고 하죠. 이 보통결의. 이 보통결의는 이제 뭐 한 이렇게 10가지로 한다. 그리고 정확히 보통결의 특별결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다 보통결의 한다. 예시죠, 예시. 아까 침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채 발행을 주주총회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특별결의가 아니고 특별결의는 뭐냐? 특별결의가 아니고선 요렇게 지금 16가지가 정해져 있고 이 16가지 이외의 사항들 여기 10가지가 아니더라도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회사는 사채 발행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보통 결의를 하는 거죠. 왜? 특별결의가 아니니까. 특별결의는 법에서 정한 요 1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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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정관 변경 특별결의는 참석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총발행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 결의한 것을 이제 특별 결의라고 하는데 정관의 변경, 영업의 전부 중요한 일부의 양도, 사후 설립, 이사 감사의 해임, 선임은 보통 결의죠. 자본의 감소 중에서 결손금 보존에 따른 건 보통 결의죠. 그리고 주식의 액면 미달 방래, 뭐 주식의 분할, 주주이의장애 전환사채 인수권을 발행한 경우에 중요한 사항. 여기서 말하는 건 중요한 건 뭐 여러 가지 제약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해산, 회사의 계속, 중단했다 계속하는 거죠.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회 선임, 회사 합병 계약의 승인, 회사의 분할합병 물적 분할, 회사의 분할인 거죠. 주식의 포괄적 이전과 포괄적 교환,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 요것도 이제 그 비상장사는 전 직원, 전 임직원, 상장사는 임원. 뭐 요게 뭐 제약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시면 보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금과 관련돼서 돈을 땡기기 위한 거는 이사회 결의죠. 여기 이제 그 퀘션에 나온 것은 주주총회 필요한 안건은 법에서 정하고 있고 보통결의, 특별결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자금 조달 관련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이사회 결의입니다. 그리고 요 이사회 결의 중에서
보통 보시면 이제 뭐 사채 발행을 하게 된다. 그 사채 발행이 한두 초가 됐다. 여태까지 발행을. 그러면 정관 변경을 수반하는. 그럼 정관 변경을 먼저 하고 사채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특별 결의, 정관 변경. 사채 발행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요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정관에 이제 사채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유상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상증. 거의 대부분 자금 조달은 뭐 이 사이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임충 걸겠다. 할 수 있는 거죠. 뭐 법으로 하지 말라는 게 없으니까 하는 건데 최소한 이러이러한 것들은 주중에서 해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런 거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옛날에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준비를 할 때, 시험 준비를 하면, 그 중에서 세무사가 이제 상법이 있었어요. 상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행정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때는 예전에는 상법만 있어가지고, 의무적으로, 물론 회계사 세무사 공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회계사 세무사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경영 지원이나 회계팀에 가기 전에 보통 이제 대학교를 공부할 때 상법 공부를 이제 거의 안 하죠. 공부를 안 하는데 회계사는 전문직을 공부할 때 이런 자격시험 있으면 꼭 공부를 하죠. 그 사람들이 보통 이제 뭐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경영 쪽에 많이 들어가고 회계팀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내용들 기본적으로 아는 거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공시 담당자들도 이제 리그적인 부분과 재무적인 부분이 이제 같이 믹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상법 그 중에서 이제 공시 담당자들은 상법하고 자본시장 통합법 그리고 이제 공시 규정들 이런 것들을 좀 항상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분들도 이제 뭐 지금 사원 대리지만 그 사람들도 이제 과장, 뭐 차장, 부장 뭐 이렇게 될 거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럼 막연하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법전이나 아니면 뭐 요즘은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나와 있으니까 상법이나 내가 관련된 그런 뭐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상법이나 자본시작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 처리할 때도 중요한데, 이슈가 생겼을 때, 특히 요즘같이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회사에 뭔가 요구를 하는 경우 많을 때, 행동주의 펀드가 회사에 요구를 할 때, 이럴 때 모든 게 다 법을 근거로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공격이 들어왔을 때 법을 잘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요. 주주들이 회사에 원하는 거는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사주를 사라. 그러면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요청을 합니다. 주총 소집 청구를 한 다음에 안건으로 자사주를 사라고 해요. 근데 자사주 사는 건 이사회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이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의 법적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사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라고 돌려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소송 가고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뭐 할 수 있지라고 판결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긴 한데 이처럼 법을 잘 알고 있어야 잘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법을 좀 잘 알아야 된다. 라는 말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